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23일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 주 국제적인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이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시리아 유혈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회담 장소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을 비롯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4개국 외무장관들은 빈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이 이날 사자회담이 건설적이고 생산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함대가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을 근접 순찰할지 여부는 워싱턴 정책 기반자들에 달려있다고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20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 함대의 남중국해 근접 항해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스위프트 사령관은 미 해군은 결정에 따를 만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한 준비도 돼 있다며 정책 기반자들이 무엇을 요청하든 기꺼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또 미 해군이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근처에 진입하는 것은 국제법을 강화하는 것이지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그러면서 인공섬을 건설해놓고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인공섬 조성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탐풍쾅 국방장관은 20일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와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탄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은 앞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 장관은 베트남은 미국, 중국과 균형 잡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독립과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 장관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베트남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석유 시추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3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메르디 무하베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개발과 화력발전소 건설 등 총 18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에 합의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준수와 도발 자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회담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다음 주 중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추징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가 리커창 중국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영국을 방문해 양국 간 대규모 투자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지만 중국은 시장 진입 제한과 철강을 비롯한 일부 중국산 제품을 유럽에 덤핑, 즉 헐값에 판매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기업들은 최근 중국 내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비핵화 문제를 한국과 직접 협의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 간에도 직접 만나 핵 문제를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린 후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한국과 직접 협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8.25 남북 고위급 합의가 대화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며 비핵화 문제도 양측의 대화로 실마리를 풀어보자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육자회담 한국 측 수석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지뢰 도발로 촉발된 위기 상황이 8.25 고위급 합의로 해소된 것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다며 비핵화 문제도 남북한이 직접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23일 서울에서 연 국제토론회 오찬사에서 남북한이 직접 대화하다 보면 불가능해 보였던 차이를 극복하고 접점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 간에도 직접 만나 핵 문제를 협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건 핵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 있는 북측 관계자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황 본부장은 8.25 고위급 합의의 첫 이행 조치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다행이라며 다른 합의들도 원만하게 이행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이를 추동력으로 살려 비핵화와도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또 9.19 공동성명에 담겨있는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과 미북 관계 정상화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 등은 한국을 배제하고는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평화협정 협상 제안이 9.19 공동성명에 위배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이 육자회담의 목표가 비핵화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는 직접적인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에서 논의한다고 돼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황 본부장의 이런 발언들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제기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논의 주장에 대해 직접 당사자로서의 한국 정부의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8.25 합의 이행을 계기 삼아 북한 비핵화 협상에 실마리를 푸는 주도적 역할에 나설 뜻을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함께 이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기초에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대화와 협상에 나와야 한다며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핵 문제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탈출구 모색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우선 취해야 할 조치는 눈에 보이는 영변의 핵 활동부터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함께 북한을 제외한 육자회담 참가 5개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를 요구하는 일치된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오자의 요구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닫아버리는 것이라며 핵 문제 해결 없이는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평화적인 대외 환경이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양국 간 갈등 분야가 아닌 협력 분야로 분류됐다며 이는 오자공조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따라서 북한이 지금처럼 고립의 길을 걸으며 핵 능력을 고도화한다면 되돌아올 길이 너무 멀어진다며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행동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 비확산 무역 소위원회가 22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힐러리 베처 존슨 미 국무부 대테러국 부조정관은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국무부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regularly reviews the availabl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on North Korea to determine whether the facts indicate that it should be once again designa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존슨 부조정관은 테러 지원국 지정과 해제 요건은 대외 원조법과 무기 수출 통제법, 수출 관리법에 명시돼 있다며 해당 국가가 지난 6개월간 거듭 테러 지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부조정관은 이를 위해서 모든 정보와 첩보를 검토하고 확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얻은 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They're so heavily sanctioned already, both multilaterally and unilaterally. They not gain anything from delisting. 북한이 이미 다자와 양자 제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측면을 제외하면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로 얻은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미 국무부가 지정하는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 합의에 따라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고 이후 7년째 북한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행동은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North Korea has not stopped sponsoring terrorism even if our government has said it has. The Kim regime not only fails to take substantial steps to combat terrorism, it's provided weapons. 테드포 테러 비확산 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정부는 북한이 테러 지원 활동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은 테러 지원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김씨 정권은 테러 단체들의 무기와 지원을 제공했고 핵무기를 계속 제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행동은 더 대담하고 노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도 북한이 이란과 핵 협력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또 북한이 일본인들을 납치해 붙잡고 있는 매 순간이 테러 활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윌리엄 키팅 의원은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을 지적하면서 테러 지원국 지정 요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 밖에 북한이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2014년 미 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요건으로 언급했습니다. 존슨 부조정관은 이런 활동이 북한을 재지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법령에 따라 모든 가용한 정보를 검토한 뒤 사실로 확증할 수 있으면 재지정된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A reason to put another a country on the state sponsor of terrorism list. Again, we would look at all of the We would look criteria, at. and we Can you would give look me at the an information. answer? 셔먼 의원은 국무부가 관계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법률도 재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현재 미 하원에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연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DPRK's ongoing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program remains of grave concern. 일본 대표는 21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이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기존의 핵 계획을 중단한 뒤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이어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스페인 대표도 북한의 핵 개발을 우려하면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도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So we urge North Korea to immediately return to meaningful denuclearization. 한국 대표는 또 북한이 위성 발사를 구실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그 같은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는 앞서 20일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확산 활동이 국제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ask all states to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and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캐나다 대표는 북한이 다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의무를 준수한다면 세계가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노르웨이 대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은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심각한 내부 혼란이나 불황, 외부의 압박 등으로 체제가 위협을 받을 때 찬여만 지도부가 극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심각한 퇴출의 위협을 받지 않는 이상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과 로버트 저비스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22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에 발표한 핵보유 북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위기 상황에 있다고 체념하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심각한 국내 혼란과 경제 불황, 정권에 대한 외부의 강한 압박, 미국, 한국과의 전쟁이 벌어져 정권 교체의 위협이 있을 때 북한 지도자들이 자포자기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정 선까지만 위기를 고조시키고는 물러서는 행태를 오랫동안 보여왔다며 매우 위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이런 행태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25 전쟁의 기억을 쉽게 떨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 10개에서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최소한 2010년부터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에도 북한은 이전과 비교해 군사 외교적으로 특별히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공격, 2015년 지뢰 도발 사건 등에서 북한은 전형적으로 최악의 위기 상황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뿐 핵무기 보유 여부가 북한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2013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핵무기에 대한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앞으로도 핵무기 보유 여부가 북한의 외교안보 정책을 바꿀 것이라는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를 20개에서 100개까지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것이 북한의 기존 전략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히틀러의 나치 독일 정권과 달리 지역적인 야망이 없다며 앞으로 5년간은 경제를 비롯한 국내 상황에만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이번 달에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를 초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이 소식은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가 이번 달에 북한을 방문하도록 북한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었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람브리니디스 특별대표의 방북은 가능한 한 최상의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기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북한이 람브리니디스 특별대표를 초청한 이유나 양측 간의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유럽연합 인권담당 전권대표와 UN 인권고등판무관을 초청했지만 유럽연합이 이미 합의됐던 전권대표의 방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대변인은 유럽연합이 특별대표의 방북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는 북한에서 건설적인 교류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북한 방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한 측이 람브리니디스 특별대표의 새로운 방북 일정을 제안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부 시민사회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람브리니디스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마르주키 다르수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북한으로 초청했습니다. 당시 다르수만 특별보고관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And it was unexpected that, in fact, the North Koreans took it up. But it was. 자신의 요청으로 북한 당국자들과의 만남이 성사됐고 이 자리에서 북한이 먼저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방북 문제를 꺼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르수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방북 초청에는 조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인권 결의안 가운데 북한 최고 지도자와 북한 인권 상황에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언급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암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북한은 지난해 11월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이 주도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자 유럽연합과 더 이상 인권 대화를 할 필요가 없음이 분명하게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후에도 북한이 방북 초청을 공식 철회하지 않았다며 인권 특별대표의 방북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폐쇄성 때문에 흔히 운둔의 왕국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위성 사진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민간인들이 있는데요. 미국 AP통신이
이들의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AP통신이 22일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실체를 파악해 세상에 알리는 민간 전문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고위 엘리트 계층의 주거지와 동양에서부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용 비행장,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전반적인 실체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세상에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전문가들 가운데는 위성사진 분석가인 조셉 버미데저, 북한 고위층들의 동향을 분석하는 마이클 매든, 경제와 사회 기반 시설들을 분석하는 커티스 멜빈, 영국의 애덤 캐스카터, 한국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 오랫동안 미 정보당국에서 일한 가명의 제임스 철치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대학 교수에서부터 연구단체 분석가, 북한 전문 웹사이트 운영자와 기고자 등 다양하고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옛 소련 정권의 실체를 파헤치던 크렘린로지스트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위성사진 이미지를 상세히 분석하고 탈북민, 외교관, 사업가, 북한인들을 면담하는가 하면 북한 관영 언론들을 거의 매일 분석합니다. 또 정치적 단서를 찾기 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보도 매체들을 읽고 북한을 담당하는 정보 당국자들과 관계를 쌓기도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살이 찐 이유, 그가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인민이란 단어를 97번 언급하면서도 핵을 얘기하지 않은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지난 2009년엔 북한의 선전 포스터와 관광객들이 촬영한 사진들을 입수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승계 가능성을 미리 전망했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하지만 이들의 분석은 대체로 시간과 품이 많이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가령 위성사진 분석은 적외선을 포함해 수백 개의 빛을 나타내는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방대한 색채를 분석한 뒤 사진들의 선명성을 높이고 뒤틀린 부분들을 줄이는 수정 작업, 또 과거 기록들과 다른 영상들, 연구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비교 분석해 얻어진다는 겁니다. 1970년대부터 미 국방정보당국에서 북한을 위성으로 관찰했었던 조셉 버미데즈 씨는 이런 위성사진들이 여러 의문에 대한 답을 보다 쉽게 얻도록 하는 게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규모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진행 상황, 또 북한의 대중국 수출 흐름 등을 위성사진을 통해 판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버미데즈 씨는 청진의 25호 수용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위에서 바로 보면 그저 일반적인 건물들과 농경지로 보이지만 각도를 바꿔보면 철조망과 감시초소로 이루어진 수용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민간 전문가들 중엔 대학 교수나 정보요원 혹은 외교관 출신이 아닌 북한의 편집광처럼 푹 빠져있는 순수 민간인들도 있다며 마이클 매든 씨와 커티스 멜빈 씨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매든 씨는 북한 관영 언론들의 보도를 분석해 고위층들의 동향과 정보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멜빈 씨는 미국 존스 호키스 대학 국제대학원의 미한 연구소 연구원으로 북한의 경제와 기반 시설들을 포괄적으로 매우 자세히 분석하며 역시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북한이 비밀주의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속을 전혀 꿰뚫어보지 못하는 건 아니라면서 북한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뷰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영화인들과 북한 인권단체들이 함께 준비한 제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가 20일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탈북민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동영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개막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제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저희 영화제는 사실 1회부터 소망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소액으로 북한인권국제영화제는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주관으로 통일과 북한 인권에 대해 많은 사람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이번 개막식에는 이장호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오현주 한국여성문화예술인 총연합회 회장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영화 감독인 이장호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북한 인권국제영화제 지금 5회째인데 지난 5회까지 끌어오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각지대가 북한 인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북한이 무슨 문제냐? 대한민국부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점점 젊은 세대로 갈수록 북한은 다른 나라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각지대 속에서 이 영화제를 어필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조금씩 영화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이 어떤 분기점을 넘어서는 해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국제영화제에서는 북한 인권과 이산가족, 탈북민 정착, 통일 등의 소재로 6개국 총 19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제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심사를 맡은 박준기 조직위원은 올해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의 수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난 4년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었죠. 외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수록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인권이 그게 자이든 타이든 내부적인 거든 외부적인 거든 그런 요인에 의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쪽에서 100번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한 번 정도가 통하더라도 그런 거는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그런 외침을 통해서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하면은 그 기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어떤 행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이번 영화제의 주요 상영작으로는 48m, 새벽 국경에서, 인민공화국 소년 등이 있는데요. 간도경찰이라는 작품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상영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2편의 제작 지원을 했는데 간도경찰이라는 작품은 금년에 어떤 중국 내 어떤 그 제작 진행상의 문제 때문에 아쉽게도 이번 개막작으로 촬영이 끝났음에도 걸지는 못했고 그리고 촬영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중국에 중국 측의 스태프하고 한국 측의 스태프하고도 잘 어우러져서 촬영이 되고 있었고요. 인민공화국 소년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라는 장소를 영화로 표현했을 때 가장 조금 힘들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그들의 대사나 어떤 그런 처리 능력 부분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들이 탈북민들하고 한 2달 가까이 사투리 지도를 받으면서 노력을 했다 그래요.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다나, 강은탁, 이미소 주연의 박진순 감독 작품인 설지입니다. 생명수잖아. 내가 내한테 원수님이니 생명수. 생명수다. 나부터 달라. 이기주의자 같은. 영화는 탈북 2년차 주인공 설지의 얘기를 다루는데요. 설지는 탈북민 언니의 꽃집에서 일하며 북에서 선전화를 그렸던 경험을 살려 그림을 그리면서 홍대 벽화녀라는 애칭을 얻게 됩니다. 한편 퇴출 위기에 처한 방송 연출자 신웅은 그녀를 알아보고 촬영을 제안하고 북에 있는 부모가 걱정되는 설지는 신분을 철저히 감춘다는 조건으로 촬영을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진짜 모른다. 그 사람은 널 아는데 네가 왜 몰라?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알아? 너 다큐나 뭔가 한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다큐? 비가 올 땐 우산이 되어주고 싶고. 한편 이번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는 탈북민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와 분단 70주년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일반 국민에게 공모한 통통영상제의 시상도 함께 열었는데요. 올해 통통영상제의 대상은 용인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차지했습니다.
저희 작품은 그 탈북자가 지금 남한에 내려와서 고등학교를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찍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트라우마,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사회생활을 약간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면을 집중해서 찍었습니다. 탈북자 아이들, 탈북자 청소년들을 저희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매주 만나는 그 친구들에게 많이 이제 물어보고 함께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에서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되게 뜻깊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준기 감독님이 며칠을 꼬박 세우면서 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발자취를 돌아보니까 북한 인권 국제영화제 이번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과 24일 이틀간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본격적인 영화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건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중국 정부가 기존 호구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주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 특수부대의 지원으로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에 붙잡힌 인질 70명을 구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군 1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가 쿠바에 대해 대규모 지원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중국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국에서는 그동안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로 일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기존 호구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시에 호구가 없는 농민공들이 기본적인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중국 국무원은 이익 개선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거주증 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중국 언론들이 23일 전했습니다. 네. 자, 새 거주증 제도는 기존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현재 중국에서는 호적에 기록된 출생지를 떠나서 도시 지역에 사는 이주민에겐 임시 거주증이라는 게 발급됩니다. 중국에서 수억 명에 달하는 이 농민공들은 이런 임시 거주증을 갖고 살아가죠. 하지만 이 임시 거주증이 있어도 말 그대로 거주 지역만을 증명할 뿐이지 도시 호적을 소유한 주민에게 제공되는 교육, 의료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새로 발급되는 이 거주증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주민들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거주증 임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네. 자, 그동안 사실 중국에서 이 농민공들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네. 새 제도를 통해서 개선이 어느 정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새 거주증 제도는 중국 정부가 이미 추진해온 사안인데요. 앞서 공청회 등에 제출된 호구제 개혁 방안에 따르면 이주민이 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거주증을 발급받고 또 주거,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9가지 기본적인 공공사회복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5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선 일정 기준에 도달한 거주증 소지자에겐 도시 호적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거주증 소지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와 또 사회 평등 실현의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수 확대라는 이점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농민공들의 복지가 개선되고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 내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네. 자, 현재 도시에서 일하면서도 호구가 없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공들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2억 5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인구가 13억 7천만 명 정도 되니까 전체 인구의 15% 정도에 달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이 호구제 개혁이 된다면 중국 사회에 상당히 큰 변화가 될 텐데 예. 이번에 조례는 통과가 됐고요. 실제 시행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예. 통과는 됐지만 시행까지는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무원은 이번 조례에서 전국적으로 거주증 제도를 수립하고 각 지방 정부가 이 시행을 위한 조건을 적극 조성토록 규정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호구제 개혁으로 2020년까지 실질 도시화율을 60%로 올리고 또 내수 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요. 또 여러 제도 정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새 호적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긴 어렵지 않겠냐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모든 공산 당원들에게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22일 12년 만에 개정한 중국 공산당 기율처분조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 호화 접대, 또 권력 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처음으로 당원들의 헬스클럽과 골프클럽 등 민간 클럽 회원 가입과 사용 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네, 자 미국을 비롯해서 이 골프가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예. 중국 공산당 조례에서 유독 골프를 금지한 것, 이 부패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이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을 아주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은 이 관련 사례를 적발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듯이 이 많은 관리들이 부패 혐의로 벌써 처벌을 받고 또 당에서도 쫓겨났는데요. 이 관리들과의 뇌물 거래가 예를 들어 이 골프장에서 자주 이루어지고 또 뇌물용으로 이 골프 클럽 회원권을 선물하거나 공금을 또 골프 클럽에 가입을 하는 데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또 일부 관리들은 업무 시간에 골프를 치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기도 했고요. 네, 자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조례 명문화에서 금지시켰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예. 어땠나요? 예,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 당원과 정부 공무원의 골프를 금지시키긴 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규정을 담은 건데요. 시진핑 정부에서는 그동안 무허가 골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중국 전역에서 60개의 골프장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 수가 9천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골프장 폐쇄 조치에 이어서 이번에 골프를 이 부패와 연결시켜서 금지하면서 이 골프 업계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그래도 골프 금지령을 어기고 골프를 친다면 예.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적발될 경우 위반 수위나 횟수에 따라서 경고를 받고 심할 경우에는 당행적 박탈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 특수부대원들의 지원으로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에 붙잡힌 인질 70명을 구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군 특수부대원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구출 작전은 22일 새벽에 이루어졌는데요. 쿠르드 민병대 병력이 미군 특수부대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의 하위자 지역에서 헬기를 동원한 인질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라크 군경과 쿠르드족 등 인질 70명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위파 무장 세력 ISIL 대원 7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습니다. 또 ISIL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입수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하긴 했지만 미국 언론들은 미군이 이 대응 작전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교전 과정에서 전사자가 나왔다는 점을 아주 크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숨진 특수부대원의 신원을 미군이 공개했는데 39살의 육군 상사 조슈아 윌러입니다. 이 윌러 상사는 미 중부 오클라호마주 출신인데요. 인질 구출 작전 중에 소형화기에 의한 총상을 입고 치료 도중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ISIL 대응 작전을 시작한 후에 미군 9명이 숨졌지만 모두 전투와 무관한 사고 등에 의한 것이었고요. 지상에서 총에 맞아 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지난해 이 ISIL에 대응한 공습을 시작했고 지상 작전에는 병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예. 이번 작전에 그 미군 특수부대원이 투입된 건 미군의 전략이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미 국방부는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구출 작전은 쿠르드 정부의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서 특수한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란 설명입니다. 특히 이번에도 미군 특수부대원들의 역할은 지원에 한정돼 있었는데
예상치 않은 공격을 받으면서 교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미군이 총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미군 관계자는 이라크에서 미군과 협력하는 쿠르드 정부는 이 ISIL에 붙잡힌 인질들이 처형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미군의 구출 작전 지원을 요청했고 미군은 상황을 검토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최근에 인근 지역에서 인질들이 처형된 사건이 있었다고요? 예, 인질 구출이 이뤄진 곳은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의 하위자 지역인데요. 이곳에서는 ISIL 대원들이 붙잡고 있던 이라크 군경과 가족 등 11명을 처형해서 시신을 밖에 내걸은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2일 새벽에 구출된 인질들도 이날에 처형될 것이란 정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출된 인질 70명 중엔 쿠르드족과 함께 이라크 군인 20명도 있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오스트리아 빈에서 20일 두 외무장관이 만나 시리아 사태에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는 주목됩니다. 두 장관은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대응과 앞으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국은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 개입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었죠. 예. 케리 장관은 이날 라브로프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의 개입은 매우 위험하고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의 공습 목표로 순위파 과격한 무장단체죠. 이 ISIL을 꼽았을 때만 해도 ISIL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보였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사드에 반대하는 세력에 더 많은 공습을 퍼부으면서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이 테러 조직 격퇴를 위해서 요르단과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라브로프 러시아 장관이 직접 밝혔는데요. 아직 두 나라가 어떻게 협력할지는 자세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양국은 시리아에서 공군을 포함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고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도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협력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르단은 이미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 공습에 참여했기 때문에 요르단이 러시아와 협력한다는 건 앞으로 시리아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러시아가 쿠바에 대한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밝혔다고요? 예, 미국이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고 정치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러시아가 이런 조치를 내놨는데요.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강력한 동맹이었던 이 쿠바에 대해 대규모 지원에 나서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제공할까요? 예, 현재 쿠바의 리카르도 까블리사스 루이스 강요회의 부의장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데요.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가 22일 모스크바에서 루이스 부회장과 회담을 하고 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미바로 약 13억 달러 상당의 공공차관을 지원키로 했다고 러시아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쿠바에 제공하는 최대 규모의 차관입니다. 네. 현재 전력난을 겪고 있는 쿠바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지원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러시아는 그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인 글로나스 신호 측정소를 쿠바에 건설기로 했는데요. 이는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 신호의 정확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또 올해 안에 쿠바의 항공기 수리센터도 건립기로 했는데요. 쿠바에서는 옛 소련 시절부터 수입한 낡은 비행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미국도 쿠바와 경제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 기업의 쿠바 내 활동 또 쿠바에 대한 방문 제한 등을 크게 완화했고요. 무엇보다 쿠바에 대한 오랜 금수 조치가 해제되는 게 중요한데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 의회가 금수 조치 해제를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도 금수 조치가 해제돼야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영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린 후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18도, 남포 최저 12도에서 최고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평안북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깨끗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7도, 강계 최저 10도에서 최고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오전에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 들어 화창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해주 최저 16도, 최고 20도, 개성 최저 14도, 최고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은 오전에 흐리고 원산, 평강 지역은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들어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22도, 장진 최저 5도, 최고 12도, 해산 최저 5도, 최고 9도, 원산은 최저 16도, 최고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도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16도, 선봉도 최저 7도, 최고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먼 바다에서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비 소식이 있고 오후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23일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 주 국제적인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시리아 유혈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회담 장소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케리 장관을 비롯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4개국 외무장관들은 빈에서 만나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이 이날 사자회담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함대가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을 근접 순찰할지 여부는 워싱턴 정책 입안자들에 달려있다고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20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 함대의 남중국해 근접항해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스위프트 사령관은 미 해군은 결정에 따를 만한 자원을 갖추고 있고
또 충분히 준비도 돼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이 무엇을 요청하든 기꺼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또 미 해군이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근처를 진입하는 것은 국제법을 강화하는 것이지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그러면서 인공섬을 건설해놓고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인공섬 조성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탄 푼관 국방장관은 22일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와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탄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은 앞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 장관은 베트남은 미국, 중국과 균형 잡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독립과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 장관은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베트남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석유 시추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3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개발과 화력 발전소 건설 등 총 18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준수와 도발 자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회담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앙아시아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다음 주 중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가 리 커창 중국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영국을 방문해 양국 간 대규모 투자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지만 중국은 시장 진입 제한과 철강을 비롯한 일부 중국산 제품을 유럽에 덤핑, 즉 헐값에 판매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기업들은 최근 중국 내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또 유럽의 영화사들은 중국 당국이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메르켈 총리는 중국 방문 시 인권 문제를 공식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